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1년이 출적 지났습니다. 이번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2위급 군사 대국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압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버렸는데, 집속단도 써보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써보고 무자비한 폭격도 가해봤지만 우크라이나를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서방국의 무기 지원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하이마스 등 미국의 적극적인 무기 지원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죠. 그런데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까지는 대등하게 엎으면 압도할지도 모를 부대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중국은 물론 일본과 북한 그 어디에서도 적수가 없다는 이 부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유럽과 북미가 서로 지켜주자며 체결한 동맹체가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년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창설된 이 조약은 현재 북미 2개국 미국, 캐나다와 유럽 29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동맹체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발발했는데, 왜냐면 나토 조약 제5조 Collective Defense 때문입니다. 제5조에 따르면 집단방어 Collective Defense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토 회원국 중 누구라도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회원국 전체는 지체 없이 공격을 개시한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K-전차 및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가 유럽으로 대량 수출된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토가 창설되자 많은 회원국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믿고 군비를 감축했기 때문입니다. 즉, 규정상 회원국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2%는 커녕 대부분 1%대에 머물고 있고 그냥 경제발전에만 올인한 겁니다. 그러다 러시아 침공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이 눈앞에 닥쳐오자 서둘러 무기를 사들이고 군비를 늘리기 시작한 건데요. 아이슬란드의 경우 군대는 없고 고작 해안경비대가 전부였을 정도입니다. 아이슬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원국들의 전력 수준은 참담한 수준인데, 일례로 네덜란드의 경우 세계 기가변대를 전부 폐지해버리면서 레오파르트 전차 100대를 핀란드에 팔아버렸고 이제 고작 18대 남았습니다. 2007년과 2012년 기병연대를 해체할 당시 이미 네덜란드나 그 주변에서 기갑전이 벌어질 정도면 이미 전쟁이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죠. 영국의 전략국제문제 IISS에서 발행하는 Military Balance 2019에 나타난 회원국의 전력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2018년 기준 주요 7개국의 주력 전차 MBT 전력은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 236대, 영국이 챌린저 II 전차 220시대, 프랑스가 르클레르 전차 200대, 이탈리아가 아리에테 200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지칠 회원국인 4개국 보유 전차가 900대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한국은 2514대의 전차를 운용 중이었는데, 저 4개국과 41로 붙어도 한국이 압도해버리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힘쯤 쓴다는 유럽 국가들 전체와 맞붙어도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춘 한국군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대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 일본, 북한 등의 동아시아에서도 적수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하는 바로 7군단 제7기동군단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한국에서 6군단과 8군단이 해체됐거나 해체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인 7군단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기동군단 또는 북진선봉이라고 불리는 7군단의 존재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오로지 평양을 초토화시킨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오로지 북진의 북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7군단 훈련에 방어훈련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공격훈련만 있고 모든 병력이 전차, 장갑차 또는 자주포를 타고 이동합니다. 즉, 기계화 사단이 주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약 1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4개의 기계화 보병사단이 있었지만 2004년 제11기동사단인 화랑부대가, 2010년 제8기동사단인 오뚜기 부대가 각각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개편됐고 전부 7군단 예하로 편입됐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수기사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불리는 맹호부대와 20기계화 보병사단인 결전부대라는 걸출한 기계화 사단이 존재했는데, 이들도 전부 7군단 예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국방개혁 2.0에 따라 사단이 통폐합되면서 이름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현재 7군단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력을 갖췄길래 세계 최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계화보병사단인 슈기사 수도 기계화보병사단은 그 명성만큼이나 대단한 기갑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K1 전차의 위험이 대단합니다. 1984년 개발 직후부터 양산에 들어가 1000대를 뽑아낸 후 즉각 수기사를 시작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초 북한이 기존의 T-54보다 화력이 우수한 T-72 전차를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할 더 강력한 전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즉각 K1의 성능 개량을 시작했습니다. 주포를 120mm 강선포로 변경해 화력을 강화했고 개량형 특수장갑을 적용해 생존성을 높인 K1A1을 개발했습니다. K1의 첫 번째 성능 개량이 이뤄진 것이죠. 그러다 2000년대 후반 다시 한번 성능 개량을 실시했는데 최신 장비였던 K6표 전차와 K 스무한 장갑차가 야전 배치됨에 따라 이를 장비와의 합동 운용을 위한 기능 추가가 요구됐죠. 이에 21세기 전장 환경에 맞는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 피하 식별 장치, 전, 후방 감시 카메라, 항법 장치 등의 기능이 추가됐고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전투 차량 간 통합 운용, 아군 오인, 사격 방지 기능을 추가한 K1A가 완성됐습니다. 2004년 화람부대 11기동사단과 2010년 오뚜기 부대 8기동사단과 7군단으로 합류했는데 이들은 전부 기동사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할 작전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평양을 향해 고속전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속도가 처지는 전차대대를 줄이고 기계화 보병대대를 늘리면서 최신형 K6표 전차로 무장시켰습니다. K의 경우 1970년 국산 전차를 보유하겠다는 작은 목표에서 시작됐는데 한국이 가진 모든 기술을 끌어모아 30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무기인데 파워팩 문제로 시끄럽기는 했었으나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 2014년 1500마력 파이팩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1500마력 파워팩 기술을 갖게 됐죠. 전차의 경우 다양한 평가 요소가 존재하지만 화력, 기동력, 방어력이 기본이며 이 요소들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모든 국가의 전장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한국은 기동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기슭 등의 험한 지형을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흑표의 최고 속도는 72km로 전차 중 가장 빠르고 급정거 시에도 제동거리가 24m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천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잠수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포신까지 불에 잠긴 상태에서 4.1리터를 도하할 수 있죠. 화력도 가볍지 않습니다. 120mm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했는데 자체 개발한 전차 포탄을 사용합니다. 사실 K6표 전차는 태어날 때부터 전차가 필요한 국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터키가 2008년에 4천억 원을 투자해 주요 부품과 개발 기술을 사들였고 작년에는 자칫 러시아랑 맞설 위기에 놓인 폴란드가 무려 1000대를 수입해갔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신속한 인도를 특별히 요청했고 한국은 8기동사단에 배치할 물량을 폴란드로 돌려 작년 12월 6일부터 인도를 시작해 즉각 러시아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어쨌든 8사단과 11사단은 K 흑표로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7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북진을 담당하는 부대인 만큼 온갖 최신 전력이 모여 있습니다. 1000대 이상의 전차를 기동시키기 위해 공병여단 제7공병여단을 가진 데다 적 후방의 침투에 전차부대를 이끌어줄 강습대대도 2개 제1 2강습대대나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아파치 헬기로 무장한 항공단 제17항공단도 운영하고 있고 화력 지원을 위해 K9 자주포를 배치받은 포병여단 제7포병여단도 따로 두고 있죠. 한 예비역 장성은 말만 군단이지 사실은 별 4개 파리가 지휘하는 야전군의 버금가는 화력이라며 7군단이 육군 모든 전력과 맞붙어도 승패를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7군단은 과연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요? 북한의 기갑 전력은 가볍지 않습니다. 기갑군단, 기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기갑여단까지 다종다양한 기계화 부대를 편성해 두었는데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김정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최신 무기는 전부 평양에 있죠. 하지만 전술적으로 보자면 7군단과 동일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820군단인데 전차군단 또는 기갑군단으로 불립니다. 황해도 사리원에 사령부를 둔 820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재빨리 남하해 한국 후방으로 돌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북한군 최정예 전투사단은 제105탱크 사단으로 한국전쟁 당시 서울중앙청 꼭대기에 인공기를 꽂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105탱크 사단이 820군단 예하로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기갑여단과 기계화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요 전력은 자체 생산한 천마호로 1960년대 구소련이 제작한 T-62 전차의 개량형입니다. 만약 7군단이 820군단을 격파시키고 평양으로 북진하면 평양방어사령부와 직접 맞붙게 되는데요. 평방사는 쿠데타를 막는 부대로 북한 내 최고 화력을 자랑하죠. 장비, 인력, 규모로 볼 때 북한 최고의 군단금 부대입니다. 평방사의 주요 화력은 신형 탱크인 선군호인데 이는 K6표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천마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한국 전투기와 미국의 공군 전력이 가세한다면 평양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최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전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을 상대할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반도와 그리 멀지 않은 야오닝성에는 제79집단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집단군은 하나의 국가가 가진 전체 병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최소 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의 79집단군은 1개 기갑여단, 3개 기계화보병여단, 1개 특수작전단을 예하로 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중국 최정예 부대로 꼽힙니다. 다만 7군단의 전차나 장갑차 등과 비교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죠. 일본 역시 옛 소련이 홋카이도를 침공할 것을 대비해 기계화 부대 중심으로 북부 방면대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의 7군단에 비해 턱없이 전력이 떨어집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한때 지구상 최고 기갑 전력을 보유했던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만큼 강력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역시 전차 전력이었는데 히틀러가 직접 개발하도록 지시한 제1호차와 제2호차는 제1차 세계대전의 주역 프랑스의 모든 전차를 무력화시켰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전범국의 죄를 뒤집어쓰고 군대의 힘을 쫙 빼고 나토에 기댔습니다. 대신 구소련과는 부딪히기보다 경제교류를 선택했죠. 러시아 천연가스관이 독일로 들어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 침공과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를 느낀 독일은 군비를 늘리기 시작했지만 전차 236대를 1000대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예정이죠. 그럼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독일보다는 우수하지만 핵잠이나 항모를 제외시키면 전체 전력은 약화됐습니다. 영국 역시 현재 보유한 전력 유지도 어려울 만큼 버거워하고 있죠. 위에서 보셨듯이 7군단은 북한을 상대할 때는 닥치고 북진에 전념합니다. 아직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황인 만큼 규모를 줄이거나 전력을 약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7군단은 한국군이 보유한 최첨단 전차 및 무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등 나토 7개국의 전력과 버금가는 혹은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북한에게는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존재죠. 어쨌든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군은 무장을 늦출 수 없으며 과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폴란드에서 라드레어쇼를 하루 앞둔고 FA-50이 아닌 K전차가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왜 에어쇼에 전차가 동원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라드레어쇼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오는 8월 26일과 27일 폴란드 라돔에서 열립니다. 라돔 국제 에어쇼는 폴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라돔 에어쇼에서는 역대급 항공기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 19개의 대형 퍼레이드와 불꽃쇼, 고개 비행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보유한 F-16점, FA-50점, MiG-19점, Su-22 등뿐만 아니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의 전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번 에어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부터 긴급 공수된 FA-50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들라필로타는 지난 18일 놀라움이 가득한 에어쇼 라돔 맥29는 상징적으로 FA-50에게 공중 지휘권을 넘겨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휴 마지막 주말에는 라돔 하늘에 에이스들로 가득할 것이라며 하늘 높이 고개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조직 그룹의 책임자 발데마르 골레비오프스키 대령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MiG-29 항공기는 FA-50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이며 FA-50에게 공중에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FA-50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소련제 MiG-29 버리고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을 지난 국군의 날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라돔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전투기 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유했거나 구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에게 보란 듯이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경전투기 FA-50으로 바꾸자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도입한 FA-50Z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공중급 유기능, A4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FA-50PL 버전을 생산하는데 이를 유럽에게 팔기 위한 일종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라도메어쇼에는 FA-50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K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K전차가 라동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나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니토 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접투 장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총 90대의 항공기와 약 1000가지의 지상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 브레스크는 올해 쇼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NATO의 날에는 군사장비에 관심이 있는 수천 명의 사람, 이 모슈노프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이와 관련이어 2023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체코의 신형 헬리콥터 발표회나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 전차가 이끄는 폴란드군의 신형 장비 발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째로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는데 K-탱크가 이번에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탱크를 이제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 이 행사 방문객들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라돔 에어쇼와 나토데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도입한 FA-50과 K전차 등을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독일이 폴란드 인근의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손잡으려 하는 국가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폴란드를 통한 한국 방산이 유럽 진출을 견제한다며 헝가리에 장갑차 생산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22일 라인메탈이 헝가리 절러에게르세그에 닝스 KF-41 보병 전투 차량 생산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독일은 닝스 KF-41 209대, 베르겐 판저 3, 비펠 군안 장갑차를 포함한 전투 지원 차량 18대, 군용 트럭 38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에게 밀려 닝스 KF-41이 탈락했는데 이 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력이 밀린다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2일 독일 라인메탈이 헝가리에게 레오파드 EH-HU 전차를 납품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무려 5년이 걸쳐서 단 한 대가 전달된 것입니다. 헝가리가 주문한 레오파드 EH-HU는 레오파드의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장갑제 및 전지장비와 능동방어 체계 등이 장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동안 납기가 안 되다가 근래에 한 대가 인도된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지만 폴란드가 무려 1000대의 K전차를 한국에게 도입하려 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탱크 1대를 인도받은 헝가리는 몹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전차가 아닌 레오파드를 선택했던 노르웨이와 레오파드 최신형 도입을 계획하는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레오파드 EH 전차의 가격이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 부족을 이유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던 레오파드 EH의 가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K전차 수출형이 대당 245억으로 여기에 반응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을 넣으면 풀옵션이 295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으로 K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레오파드 EH 전차는 규모의 경제의 실패와 군축 탓에 200억대에서 대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문이 늘고
생산량이 모자라면서 430억까지 올랐고 최신형 레오파드 EH7은 결국 600억 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탈을 레오파드 EA8을 내놓으며 EH의 비에로켓 추진 유탄 RPG과 지뢰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패키지, 향상된 상황 인식 및 통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레오파드 EH 원래 200억 정도 수준에서 2.5배가 올랐고 레오파드 EH가 600억이 되었으니 전문가들은 대당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K 전차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레오파드 신형을 사면 500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레오파드 EH7 전차를 받았는 소식에 동유럽은 물론 유럽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그 중에 K 전차와 비교하는 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K 탱크에는 2014년형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전자장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 에이브램스 또는 최신 레오파드보다 더 현대적입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K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보다 이동 중 표적 파괴 확률이 70%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전투 대결에서 K는 적을 파괴할 확률이 더 높으며 레오파드에 더 나은 장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K가 더 좋습니다. 더 이동성이 뛰어나고 더 나은 전자장치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스템, 즉 두장과 추진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두 전차, 특히 KPL의 장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입니다. 노르웨이군은 전투 능력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노르웨이인이 K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는 아마도 러시아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K.에이브램스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레오파드는 독일 장갑 무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지만 전장에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네티즌들은 K 전차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 전차는 레오파드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가격이 훨씬 싸고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는 전차입니다. 헝가리 육군은 레오파드 전차 납품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 에이브랄스 전차는 폴란드가 계약하고 받는데 약 3년이 걸렸고 한국 K 흡표는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체코의 한 네티즌은 척코가 레오파드 EA8 70대를 구입한다는 기사에 폴란드는 단지 독일이 레오파드를 충분히 빨리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탱크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체코에 추가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인가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폴란드의 네티즌은 헝가리의 레오파드 EA701 드디어 들어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장난하냐? 2018년 계약, 2023년 첫 작품. 우리가 안 가져가서 다행이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끝을 냈습니다.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6번째 시제기까지 초도 비행에 성공시키면서 모든 시제기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단 2대뿐인 복좌형 기체였습니다. 복좌형 전투기는 동체 외부 형상부터 내부 배선과 부품 위치까지 싹 다 갈아엎어야 하므로 당연히 설계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데요. 대한민국은 이걸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해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전투기 개량 능력을 입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3.3 이상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대한민국과 KF-21의 기술력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자 이제야 마차 싶었는지 부랴부랴 줄 좀 대보려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시제 6호기 초도 비행의 여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드디어 KF-21 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7월 19일 제1호기 초도 비행에 성공한 데이어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6기의 시제기의 시험 비행을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와서는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있어 전광석화라는 수식어가 너무나 익숙해졌지만 KF-21 시제기 비행 기록만큼은 2번, 3번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당장 미국만 봐도 F-35의 프로토타입 초도 비행을 2006년에 성공했지만 이후 시험 비행 과정에서 엔진 트러블, 사출 좌석 결함이나
3000m 이상 고고도에서 연료 펌프가 자동으로 폐쇄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개발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 국방부 감찰실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약 1년 동안만 무려 300여 건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정도인데요. 결국 F-35는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형인 F-35B가 미 해병대에 취역하기까지 초도 비행으로부터 무려 9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나마 공군형인 F-35A는 F-35B가 취역한 바로 다음 해인 2016년에 취역에 성공했지만, 해군 함재기형인 F-35C는 초도 비행으로부터 취역까지 자그마치 13년이나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취역했다고 해서 결함이 모두 수정된 것도 아니었는데요. 일례로 지난 2018년에는 F-35A에 탑재된 25mm GAU-22A 기관포의 명중률이 미군 내에서 수용 불가능 판정을 받았지만,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은 아직까지도 수정 완료 시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F-35B의 경우 기대 수명이 약 8,000시간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14에 불과한 2,100시간이면 수명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외에도 F-35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국 이상이 운용 중이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구조적 결함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하이급 전투기 중 F-35를 대체할 기종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신주단지처럼 조심조심 운용하고 있을 뿐인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상용화된 상태에서 시험 비행을 치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개발국인 미국조차도 F-35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투자된 비용이 너무 많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F-35가 이런 결함 덩어리 전투기가 된 이유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 전투기를 꿈꾸는 바람에 무리하게 여러 기술을 통합하려 했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수에 맞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나 알고 보면 F-35가 유독 특이한 경우 중 하나이긴 해도 일반적으로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이 정도 결함과 시간이 걸리는 건 예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시험 비행이라는 것 자체가 비행 과정에서 전투기의 결함을 찾고 AESA 레이더, 무장 분리, 기총 사격, 조종석 사출 등 다양한 성능과 돌발 상황을 말 그대로 시험해보는 과정인데요. KF-21의 라이벌로 평가받는 프랑스 다소의 라팔도 분명 훌륭한 전투기지만 1991년 초도 비행 이후 2001년 취역하기까지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심지어 1986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기술 실증용 라팔 ACX를 기준으로 하면 15년이나 걸린 셈인데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다수의 결함이 발생했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전투기 개발사를 뒤져보다 보면 오히려 초음속 비행, 무장 분리 시험 등 매 굵직한 시험 비행 때마다 모두 성공한 대한민국과 KF-21이 특이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지난 5월 15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획득하면서 2024년 양산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초도 비행에서부터 고작 2년 만에 양산 절차에 돌입하는 건데요. 이러니 전 세계 군사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년 전반기 양산 계약을 체결하면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 후반기면 KF-21 120대 전력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요. 물론 긍정적인 반응만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빨라도 너무 빠른 개발 속도 때문에 첫 국산 전투기라고 결함까지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IOC는 전국민적 관심사인 국산 무기 체계일수록 더 깐깐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데다 당장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군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통과하려면 단순히 서류 몇 장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요. KF-21의 경우에는 최소 2년에 걸친 무수한 지상시험과 약 200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전투기의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이착륙 거리 등 군이 요구한 260개 이상의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최소한 유사시 잠정적으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을 만큼의 성능은 확보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이 양산 적합 판정까지 받으려면 초음속 비행은 물론 공대공, 무장, 최첨단 항공전자전자전 장비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항목을 모두 검증받아야 하고 이들 위해 최소 2천여 회의 시험 비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KF-21이 국산 전투기라 하더라도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KF-21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단 한 가지라도 요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산에 돌입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다르게 국내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은 오히려 KF-21 양산 적합 판정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KF-21 복좌기 덕분인데요. 단좌형 전투기와 복좌형 전투기는 단순히 1인승이냐 2인승이냐 차이가 아닙니다. 본래 복좌기의 후방 좌석은 무기 시스템 조작을 담당하는 무장통제사 좌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대지 무장 운용을 담당하지만 현대 전투기, 특히 KF-21처럼 임무, 컴퓨터,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들은 무장통제사의 필요성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 복좌형을 개발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전자전기와 6세대기 개량의 시작점인 MUNT 운용 때문입니다. 아무리 현대 전투기라 하더라도 파일럿이 기체 조종과 전자전 수행 혹은 무인기 운용까지 담당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무장통제사가 탑승하기 위해선 복좌형 KF-21이 필수적이었던 건데요. 다시 말해 KF-21 복좌형은 외견상의 동체 구조부터 내부 배선, 부품 위치까지 단좌형과 전혀 다른 제2의 기체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름만 같은 두 기체를 동시에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우선 기체의 설계와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정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포견화, 비행시험 과정에서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에 맞춰 설계 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말인데요. 이러니 전문가들 사이에서 양산 적합 판정이 계획보다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기존 계획보다 6개월이나 앞당긴 마당에 양산 또한 기존 계획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KF-21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KF-21에 지나칠 정도로 빠른 개발 속도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KF-21 분담금, 미납 문제로 대한민국과 계속해서 부딪혀온 인니는 KF-21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할 때마다 그야말로 수명이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도 저도 아닌 물건이 나올 줄 알고 간을 보고 있었는데 인니의 예상보다 KF-21의 성능이 너무나 월등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KF-21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하시슈로 떠오른 것도 모자라 폴란드에서 먼저 같이 한번 개발해보자며 사업에 뛰어드는 바람에 인니의 자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결국 인니는 지난 6월 16일 이제야 분담금 최종 협상을 좀 해보자며 그동안 분담금이 연체된 건 코로나19 탓이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인니는 대한민국의 분담금 낼 돈이 없다고 찡찡대면서도 뒤로는 프랑스와 라팔 4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라팔 도입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우겠다며 중고 미라주 2005 전투기 12대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여기에만 무려 9,375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는데요. 지금 인니에 없는 건 예산이 아니라 분담금을 갚을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KF-21 시제 6호기까지 초도 비행에 성공시켜버리자 인니의 상황이 급해졌는데요. 예상보다 개발 기간이 너무 빨라서 이러다 정말 KF-21 공동생산국 지위를 빼앗기게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니는 프라부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입을 빌려 KF-21 분담금 지급 약속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수비안토 장관은 지지율 1터부터 2들 다투는 유력 차기 대선 후보인 만큼 상당히 무게감 있는 발언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수비안토 장관은 국내 언론이 인도네시아 내년도 국방 예산에 분담금이 편성됐냐는 질문을 던지자 중요한 것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마음 따위에 어이없는 대답만 늘어놓았는데요. 인니는 대한민국이 제풀에 지쳐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줄 테니 제발 분담금 좀 갚아달라고 할 때까지 차일피일 분담금 납부를 미룰 속셈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인니에 갚아야 할 남은 분담금은 기껏해야 8천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절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절대 큰 금액도 아닌데요. 인니는 그저 눈에 뻔히 보이는 얕은 술수로 대한민국을 호구 잡고 싶은 것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도 아쉬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KF-21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슈퍼스타입니다. FA50 도입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는 만큼 양산 전망도
대단히 밝습니다. 게다가 폴란드까지 사업 참여들 희망하고 있어 우리가 인리에 휘둘릴 필요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저 부디 대한민국이 그럴듯한 명분을 잡아 하루빨리 인리들 손절할 수 있기만을 바라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철수하자 종국이 대충격을 밟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지 언론과 SNS에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졌는데 이는 중국과 비교되는 한국 기업들의 근로자 대우와 한국 제품이 그래도 뛰어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없이도 성공하고 있는 상황의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중국 닝보조선소 청산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1995년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세웠는데 26년 만에 철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닝보조선소에서 선박 블록을 생산해왔고 이를 거제조선소로 옮겨 최종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왔습니다. 거제조선소 부지가 포화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인건비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삼성은 약 4,500명의 직원을 현지에서 고용해왔었는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훔쳐가려 했고 원자재까지 현지에서 구매하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드는 또 한 번의 충격을 줬습니다. 2016년 사드 사태 전후로 한국에 대한 불매와 각종 차별 행위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화장품, 게임뿐만 아니라 조선업 발주에서도 한국을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닝보조선소 또한 2016년을 전후로 신규 수주가 끊겼던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인건비가 높아지고 설비까지 노후화되자 결국 철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당시 수천 명의 닝보조선소 직원들이 공장으로 롤려틀었습니다. 그들은 삼성 덕분에 살았어. 포기하지 마. 아이들을 부양해야지. 라는 구호를 외쳤고 삼성은 나의 집. 나는 일하고 싶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삼성에 감사하다. 관리하는 사람들도 좋다. 는 언급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삼성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시위 영상은 중국 포털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는데 어느 순간 동영상이 모두 삭제되거나 돼버렸습니다. 한국 철수에 안타까워하는 이미지가 부각될까 중국 당국이 개입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삼성은 총 7억 5천만 위안 1,363억 원의 보상금액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조선소 직원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에서야 청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 자산은 중국 정부에 매각된 상태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중국 내 또 다른 생산기지 영성가야산업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2008년 인수해 선박 부품 등을 생산하던 곳이었는데 2014년 이후 적자가 계속돼 왔던 회사입니다. 이로써 한때 세 곳에 이르렀던 삼성중공업 중국 현지 공장은 한 곳으로 줄어든 상태가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산둥성 공장도 조업 축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근로자들은 삼성이 떠난 것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역대급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이달 만에 30% 이상이 급등했고 영업이익은 올해부터 흑자로 돌아서 향후 큰 쪽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8년 만에 흑자를 내고 최근 최대 수주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중국에서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나자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며 놀라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아쉬움과 놀란 반응은 현대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는 충칭 공장의 토지 사용권과 장비 등을 약 6,700억 원의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대차가 1조 6천억 원을 들여 세운 5번째 중국 공장으로 2017년 완공돼 연간으로는 3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사태 후 판매 부진으로 2021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돼 왔습니다. 2013년 외자 합작 기업으로는 최단기 100만 대 판매 클럽에 진입했지만 2017년 이후 지속 하락해 작년 25만 대로 줄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중국 활동을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 5,050으로 합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을 어느 정도 훔친 후에 사들을 핑계로 밀어내려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 2,300만 대가 판매되는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그룹 점유율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 베이징현대는 1조 원 이상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2018년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중국 공장 가동률은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기아 중국 법인 장수이에다기아도 2번이나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베이징 1터부터 3공장, 창저우, 충칭 공장 등 5곳을 운영해 왔는데 이 중 베이징 1공장은 2021년 중국 전기차 회사 리샹에 매각됐고
창저우 공장도 연내 매각이 계획돼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 설비로 전환하려 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창저우 공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근속연수 한 달급여 8천 위안 보상과 베이징 지역 공장 근무 중 선택할 수 있는 정리 해고안을 받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철수로 중국 내 생산 공장은 두 곳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대차의 충칭 공장 매각 소식은 중국에서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총 투자액 대비 50% 할인 가격으로 공장을 내놓은 사실을 전했고 생산 공장의 중심을 인도로 옮기기 위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판매는 감소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이라며 철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완전히 무시할 것 같던 중국인들도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10년 이상 운전했지만 품질이 굉장하다. 13년 동안 고장이 난 적이 없다. 기아차는 정말 좋고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 타보지 않으면 모르고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운전하기 정말 좋은 차다. 내가 산 기아차는 아주 좋다. 현대차는 중국을 떠나도 문제없이 성장할 것이다. 그래도 품질만큼은 인정하는 반응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판매 라인업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13종에서 8종으로 축소하고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와 SUV를 앞세워 수익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시장은 자국 진기차 업체를 강력하게 밀고 있어 현대차는 중국의 큰 기대를 결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단위 사업 지원과 저렴한 배터리 가격 등 규모의 경제 전략을 써 외국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외 원유 의존도 완화와 탄소 중립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전기차 진환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2022년 한 해에만 655만 대의 전기차가 팔렸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BYD는 자국 시장에서 2008년부터 판매량 1위를 지켜온 폴크스바겐을 누르고 올해 판매량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업체는 물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유럽 브랜드들도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해외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중국을 대체할 기회의 땅으로 인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는 지난해 476만 대의 신차가 팔리며 빠르게 성장한 곳입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급률은 전체 가구의 8.5%에 불과한데 승용차 시장 규모는 아직도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라 거대한 인구, 소비력 증가 등을 볼 때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인도 인구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8세로 38세인 중국보다 젊고 GDP 성장률은 6.5%로 나타나 3%에 그친 중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에 따른 신차 판매는 2030년이면 1,3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첸나이에 현지 공장을 건설해 본격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2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아 또한 2019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인도에 독립적인 권역본부를 세워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인도 탈레가온에 있는 GM 공장을 인수했는데 하반기 개조 공사를 거쳐 2024년 가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앞서 중국 창청 자동차가 눈독을 들였지만 인도 정부는 현대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 대표기업 BYD도 인도 시장에서 찬밥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는 인도 정부는 최근 BYD가 제안한 10억 달러 규모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에도 퇴짜를 놨습니다. 이에 BYD는 인도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BYD의 인도 시장 공략은 물 건너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수입 관세율이 70%부터 100%로 높아 현지 공장 없이는 판매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BYD 진출이 무산되면서 인도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 중인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탈레가온 공장은 연간 13만 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첸나이 공장 생산 능력을 연 75만 대에서 82만 대로 확대한 만큼 탈레가온 공장까지 합하면 최대 100만 대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GM 공장에서는 베뉴 2세대 모델을 생산한다는 계획인데 베뉴는 2019년 인도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전략 차종입니다. 좁은 도로나 골목에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차체와 합리적 가격을 바탕으로 매년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45만 대에 육박합니다. 지난달 출시한 엑스터 또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인기에 힘입어 5만 대 이상의 계약이 터진 상태입니다. 5만 대는 현대차의 인도 시장 한 달 판매량에 육박하는데 차량도 평균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현대차 인도 공장 가동률은 102%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차가 GM 공장 인수를 결정한 배경으로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에서 55만 대를 팔아 마루티에 이어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한 기아도 25만 대를 팔아 5위를 했습니다. 첸나이 1, 2 공장에서는 크레타와 산타페 등을 양산하며 아이오닉 5는 부분 조립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5월 현지 기업과 손잡고 올해부터 10년간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인도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는 1% 미만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의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전통화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2030년 인도 전기차 시장 규모는 194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대그룹의 중국 판매량 감소를 인도 시장이 커버하는 형국인데 작년 81만 대에서 올해는 87만 대 이상 판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비중이 70% 줄고 인도는 2배로 성장해 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중국 판매는 20%, 미국 19%, 한국 17%, 유럽 12%, 인도 6% 순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6%, 인도는 12%로 역전된 상황입니다. 인도 시장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단보다 비싼 SUV가 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 철수에도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2025년 분기당 5조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과 판매량이 모두 상향 또는 증가되는 가운데 SUV,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전기차 비중이 커져 제품 믹스가 다변화되며 이익이 크게 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대차의 국내외 공장 가동률은 100%를 못 돌았고 이는 지난해 상반기 93%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로 100%를 넘긴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2026년이면 현대차의 글로벌 차량 판매 대수는 중국 없이도 500만 대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6년이면 세계 1위로 몰아간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수익성 둔화도 하이브리드가 상쇄시키고 있는데 2030년에는 내연기관차 대부분을 하이브리드가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을 추진하는 현대차는 최근 연구개발, 부문 대규모 경력직 채용에도 나섰습니다. 전동화, 로보틱스, 수소연료전지, 차량 제어, 디자인 등 9개 부문으로 지난 2월 채용 인원보다 2배 이상 커진 상황입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덩달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상반기 수백 프로 성장세를 보였고 주가 또한 수십 프로씩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높이면 중국 없이도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자동차, LNG선 등 수많은 품목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시장에 미련을 갖지 말고 세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